再現されたことについて深い反省と遺憾の意を従来より表明してきたものでございます。 역사의 왜곡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망언 이후 일제강점 36년에 대한 논쟁이 한일 양국의 첨예한 외교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같은 뿌리 깊은 논쟁은 외교권 박탈, 다시 말해 사실상 독립국가로서의 주권 상실을 규정한 1905년 을사조약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역사추리는 1905년 11월 18일 체결된 을사조약의 전말을 되짚어보면서 이 조약이 왜 무효인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바로 90년 전 오늘 새벽 1시에 체결된 을사조약 체결 현장에 김자영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현재의 덕수궁에서 서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명전입니다.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덕수궁 바깥으로 밀려난 중명전. 바로 이곳이 외교권 박탈과 일본의 내정 간섭을 규정하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입니다. 을사조약은 체결 아흘의 전인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로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이토는 도착 다음 날인 10일 고종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고종에게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본 대사의 지휘를 받으라 하는 내용의 일왕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고종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15일 오후 2시부터 수시간 동안 이토가 고종에게 조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독대가 바로 이곳 준명당에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조약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오? 얘는 폐하께서 이번 조약안을 받아주시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폐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폐하의 뜻에 달려서 그럴 경우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됨을 분명히 밝혀드린 바입니다. 조속히 칙령으로 본 조약을 수락했다는 폐하의 뜻을 밝히시옵소서. 아니 대우, 그리는 못하오. 폐하! 진이 넣지 못하오. 폐하! 어찌 본 외신의 진언을 모르시옵니까? 못하오. 결국 이 독대는 이토의 협박으로 끝나고 맙니다. 고종과의 독대 다음 날인 16일, 이토는 자신이 묵고 있던 손탁 호텔로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회유를 합니다마는 이 대신들 모두 확고부동하게 반대하고 돌아갔습니다. 직후 일본 공사 하야시도 외부 대신 박재순을 공사관으로 불러서 온갖 설득을 하지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일본은 17일 아침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덕수궁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당시 동원됐던 병력은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이었습니다. 90년 전에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안팎으로 예고돼 있었습니다. 187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벌여온 열강들의 각축이 이 점에 이르러 일본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바로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세웠던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 강점 과정은 합법 절차를 가장한 강압이었습니다. 그럼 강압이 통할 수 있었던 당시 국제정세는 어떠했을까요? 1905년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봅니다. 1905년 5월 일본 해군은 당시 세계 최강으로 알려지고 있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을 후원했던 미국의 중재로 맺어진 포스모스 강화 조약, 미국과의 비밀 협약인 카스라 테프트 미리약, 영국과의 동맹 등을 통해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사실상 한국의 강점을 공인받게 됩니다. 이런 국제 정세, 특히 일본의 위협을 나름대로 감지한 고종은 일본의 한국 강점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비밀 외교를 시도합니다.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 바로 한 달 전 중학교 교사였던 미국인 할버트 편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합니다. 한미수호 통상조약 규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일본의 한국 침탈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서는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서 한 달여 만에 미국 국무성에 접수됩니다. 11월 17일 을사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을 30분 남겨둔 시간이었습니다. 스파이전을 방불케 하는 고종의 비밀 외교도 이미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혼미했던 국내 정세만큼이나 혼란스러운 것이 또 당시 기록입니다. 지금 이 많은 기록 모두가 직접적인 사료가 아닌 구술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통일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들을 종합해보면 중대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을사조약 체결일이 흔히 알려진 대로 1905년 11월 17일이 아니라 다음 날인 18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날짜상으로는 이틀, 구체적으로 14시간에 걸친 조약 체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공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봅니다. 1905년 11월 17일 오전 11시, 회담은 일본 공사관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은 한 달 전에 떠난 고종의 밀사 헐버트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기필코 조약을 체결할 작정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이날 17일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조약문을 낭독을 해서 여러 대관님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만두시오. 우린 이미 그 조약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조약을 체결코자 하는 귀국의 뜻도 이미 알고 있소이다. 난 그만 물러가겠소이다. 아니, 이런 무슨 경우야? 조용히 앉아 계시지요. 그러한 조약문은 더 들을 필요도 없소이다. 무엇들을 하는 게요? 퇴정들 합시다. 이렇게 강요들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힌 일본은 이제 헌병의 감시를 붙이면서까지 강요들을 덕수궁으로 소집합니다. 이때가 1905년 11월 17일 오후 2시경. 이렇게 3시간에 걸친 협박과 회유에도 강요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의 결심을 직접 받아내기 위해 다시 아련을 청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토의 아련 요청을 거절하고 인위염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며 자리를 피합니다. 이에 이토는 강요회의를 다시 소집해 이 문제를 수기하도록 강요합니다. 17일 오후 3시의 일입니다. 고종의 주재로 열린 어전 회의에서는 조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확인했을 뿐 일본 측의 요구를 저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말씀이시오. 지금은 학부 대신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그만들하오. 힘은 그만 물러갈 것이오. 형들이 대책을 강구하라. 대체 몇 시간을 논의해도 결론을 얻지 못하니 이럴 수가 있어? 짧은 어전 회의 뒤에 시작된 강요 회의는 일본 공사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조약의 체결에 찬성하는 대신이 없이 부결됐고 일본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합의까지 보았습니다. 이런 낌새를 알아챈 일본 측은 병력을 궁궐안 구석구석까지 배치합니다. 한편 회의 연기의 어명을 받고 이토에게 달려가던 국내부 대신 이재극을 궁안에 잡아가둠으로써 일본 측은 회의 연기 빌미를 없앱니다. 이렇듯 궁궐안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던 그 시간, 드디어 궁궐 밖에서도 일본군은 포와 총검을 일제히 궁을 향해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을 에워싸고 무력 시위를 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조약 체결에 찬성하는 강요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 나라 안으로 조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토는 일본군을 회의장 안까지 앞세우고 들어가 마지막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월 17일 저녁 8시입니다. 이제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된 이토 히로부미. 그는 이미 고종이 이번 조약에 대해선 강요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말로 참석자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다수결로 하겠다며 조약 체결에 대한 찬반 의사를 강요 개개인에게 묻습니다. 본 협약에는 반대를 하오. 그러면 다음엔 법부 대신 차례. 이제 새삼스러이 신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이번 협약에는 절대로 반대요. 지금 우리에게 여명이 있다면은 그것은 외교 관계나마 스스로 운영코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서 그것마저 끊어버린다면은 우리나라의 명맥마저도 끊어지는 것이오. 이토의 계속되는 회의와 협박에도 참정되신 한규설을 비롯해서 민영기와 이하영 이 세 사람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강압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이 즈음에 이완용이 처음으로 조약 체결에 찬성의 뜻을 비칩니다. 이번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요구를 용납하는 한편 한국의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완용의 이 같은 조약 체결 불가피론에 이지용과 이근택도 동조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조약 체결로 몰아붙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8명의 강요 전원이 반대하다가 회담 시작 9시간 만에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세 사람이 동의합니다. 아직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약 체결에 이르게 되는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됩니다. 그때가 11월 17일 밤 11시입니다. 아니, 나는 그리 못하. 앉으시오. 난 이 자리에 더 머물 수가 없소이다. 울분을 참지 못한 한규설은 이런 사태를 고종에게 보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저지로 고종을 아련하는 대신 궁궐 구석방에 감금되고 맙니다. 3시간이 넘게 한규설이 돌아오지 않자 회의장에 남은 강요들은 한규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결국 권중현이 조약문 수정을 전제로 박제수는 황제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발언으로 조약은 과반수 찬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수정된 조약문안은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만 조약이 계속되며 내정 간섭은 하지 않고 황실의 존엄함은 유지한다는 일본 측의 형식적인 양보로 그치게 됩니다. 결국 형식적인 조약문 수정에 권중현, 박재순이 찬성해버리면서 굴욕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12시간 만에 이루어진 을사조약 체결을 찬성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재순 이 5사람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을사조약하면 바로 이 오적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 조약이 규정한 외교권 박탈이 사실상 국권 상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을사조약 체결의 순간 또한 의문투성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시간은 날을 넘긴 18일 새벽 1시였습니다. 이렇게 을사오적의 동의하에 조약안 수정 작업이 끝나갈 무렵인 18일 새벽 1시 조약문안의 날이 날 국세가 문제가 됐습니다. 외부 대신의 도장은 물론 국세가 있어야 가능했던 조약 조인.
국세 입수가 불가능했던 일본은 결국 외부 대신의 도장만을 탈취하게 됩니다. 조약문에 반드시 찍혀야 하는 국세 대신 야밤에 몰래 훔쳐온 외부 대신 박제순의 도장만 찍힌 을사조약문. 이 종이 한 장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가 공식화되면서 오랜 예속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4시간에 걸친 상황을 통해 일본이 강압으로 조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약 체결의 강압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들이 조약문 자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태준 교수 연결했습니다. 선생님, 조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반드시 트리티로 해야 됩니다. 정식 조약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측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한국 외교 위탁 조약이라고 자기네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고종 황제하고 대신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결국은 정권위원회 위임장조차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한 게 그 협약 형식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문서를 보면은 협약에 그 이름조차도 못 붙이고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격식이 안 맞는다. 사안에 비춰서 그게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거를 그쪽에서도 제대로 처리 못하다 보니까 조약에 이름도 못 붙인 이런 그 큰 결함을 이름이 없는 그런 조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약문의 이 같은 결함이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 이 조약의 그 법적인 그 무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해에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로 이 프랑시스 레이라는 그 사람이 조약 상대방 그 대표들에 대한 강제 위협 이거는 국제법에서 전적으로 그 위배되는 거다 해서 그것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전해에 일본이 이 대한제국에게 요구한 그 의정서라고 그래서 한일 의정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바로 전해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성립할 수 없다 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1930년대, 35년에 하버드 대학 법과대학에서 이 우리 그 소위 그 을사조약이라는 것의 그 무효를 그 취급할 때 이 레이 교수의 논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해방 이후에 1963년에 유엔에서 정식으로 이 을사조약이라는 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거라고 그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은 당시 고종황제로부터 일반 백성이 한꺼번에 터뜨렸던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체결 당일인 18일 이 비보를 들은 민중들은 을사오적의 대표격인 이완용의 집을 습격 파과합니다. 또 서민생활의 중심인 시장을 철시하는 것으로 그들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장기현은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서 이날을 목노와 통곡한다며 그 충격과 비통한 심정을 표현했고 줄을 잇는 국민들의 상소 끝에 내국노를 암살하려는 암살단까지 등장합니다. 급기야 을미 사변 후 최대 규모의 의병이 일어나고 이 소식을 듣고 조국으로 돌아온 동경 유학생도 52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민영환을 비롯한 10명의 지사들은 자결이라는 최후의 방법으로 국권 상실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는 고종의 조약무효 외교로 이어집니다. 같은 해 11월 26일 미 국무성의 보고 문서에는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고종의 친서를 접수했다고 쓰고 있고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이 조약의 무효를 알려야 한다는 백지 친서도 전달됐습니다. 또한 다음해 1월 19일에는 일본에 의한 강제조약, 다시 말해 늑약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고종의 국서를 각국에 전합니다. 그리고 조약 상대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등 9개국의 친서를 보내 11월 18일 조약에 대한 진상을 만방에 알립니다. 고종은 조약 체결 전부터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당할 때까지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친서를 10여 차례나 각국에 전하면서 무효 외교 투쟁을 계속합니다. 사실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왜 일본이 끊임없이 이 조약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5일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韓国併合条約は当時の国際関係等の歴史的事情の中で法的に有効に締結され実施されたもので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しかしながら今申し上げましたような認識と韓国併合条約に基づく統治に対する政治的道義的評価とは別の問題であり、政府としては朝鮮半島地域のすべての人々に対し過去の一時期我が国の行為により耐え難い苦しみと悲しみを体験されたことについて深い反省と遺憾の意を従来より表明してき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 같은 발언이 왜 되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쿄에 나가 있는 유승재 특파원 연결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 이번 논쟁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부터 시종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한일 합방조약의 유효냐 무효냐를 두고 두 나라 정부가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흑백을 뚜렷이 가리지 않은 채 이미 무효라는 표현으로 서로 합의 아닌 합의를 하고 국교 정상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합의 아닌 합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미 무효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 측은 이미 무효라는 표현을 한일 합방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해석을 갖다 했으며 일본 정부 측은 이미라는 말을 삽입을 함으로써 한일 합방 당시에는 유효했지만은 지금은 무효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학계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지닌 운노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을사조약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한일 간의 조약이 법률상으로는 합법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정당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당하지만 합법이고 합법이지만 부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국제법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약속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을사조약도 한국과 일본 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을사조약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법적으로 보면 합법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30년 전 사토 수상이 말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토 수상은 을사조약이 한국과 일본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된 조약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은 상당히 진전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진보적인 학자조차도 당시 조약이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서울대 김기석 교수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 을사조약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본 측이 지금까지 이 조약이 마치 효과가 있었던 조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이 역사적으로 침략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본 사람이 역사에 정직하게 침략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본이 쳐야 될 책임은 엄청난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간도를 청나라에게 남겨주는 간도 협약을 체결할 때 과연 일본이 우리를 대신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을 사살했을 때 그 재판이 과연 일본 측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등 일본으로서 책임질 수 없는 이 많은 이 역사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법적이다, 유효하다는 등등 궤변을 피면서 이 조약에 대해서 효과됐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조약은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고 성립되지 않은 조약인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법 학자사회에서 이미 1906년 이래 공인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보면은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을사조약 등 한일 간의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자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역사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해관계 또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일본 총리조차 을사조약은 제국주의 시대의 추악한 유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역사의 매듭을 풀어야 할 당사자가 한 발 더 나가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출이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을사조약 체결의 무효를 주장한 고종의 친서를 통해 9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불의를 자행해 1905년 11월 18일 강제로 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불법조약으로 국채가 손상됐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어떤 나라가 짐이 이 조약을 운운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귀국은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것이 근거 없는 일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출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